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글로벌 치킨검을 파파이스의 몰락을 다뤘잖아요. 참 씁쓸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비하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파파이스가 한국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레시피를 배우고 태어나서 결국 한국 시장을 제패해버린 괴물 같은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맘스터치예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는데 한 브랜드는 현재 매각설이 있고 한 브랜드는 매장 수 1,400개가 넘는 공룡이 됐습니다. 이 차이 어디서 갈렸을까요? 오늘 그 성공의 비밀을 외식인의 시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1997년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맘스터치는 파파이스와 한솥밥 먹던 서브 브랜드였어요. 많은 기업이 사업 영역을 넓힐 때 서브 브랜드를 만들듯이 파파이스를 운영하던 TS 푸드앤시스템이 저가형 배달 시장을 잡으려고 내놓은 카드였죠. 미국에서 온 귀한 몸 파파이스는 강남 같은 번화가를 맡고 동생 격인 맘스터치는 동네 뒷골목을 맡는 일종의 이원화 전략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파파이스의 레시피와 물류망을 공유하며 조용히 내공을 쌓던 서브 브랜드, 그게 맘스터치의 시작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대학가와 주택가 골목에 하나둘 매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번듯한 대로변이 아니라 학생들이 오가는 2층 상가, 광고 대신 싸고 푸짐하다는 입소문이 먼저 돌았죠. 2005년 전후 배달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맘스터치는 골목 상권에서 점점 존재감을 키웁니다. 임대료 부담이 낮으니 점주들이 버틸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매장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 운명을 바꾼 메뉴 하나가 등장합니다. 싸이버거. 이 메뉴 하나로 맘스터치는 가성비 버거가 아니라 목적지형 브랜드가 됩니다. 2015년 이후 매장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고 2026년 현재 1,400개를 넘는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한때 서브 브랜드였던 존재가 이제는 한국 패스트푸드 시장의 한 축이 된 거죠. 제가 외식인으로 볼 때 서브 브랜드가 본체를 넘어서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맘스터치는 그걸 해냈어요. 파파이스가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묶여 덩치가 무거워질 때 맘스터치는 독립을 선택하며 몸집을 가볍게 줄인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생존 본능이었어요. 본사의 지원 없이 살아남아야 했던 브랜드는 화려함 대신 철저한 신뢰를 택한 거죠. 파파이스의 고급 기술을 가져오되 인테리어 비용을 낮추고 2층 매장, 골목 상권으로 입점하는 역발상 상권 전략. 이게 바로 서브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유연함의 극치였죠. 파파이스가 미국 본토의 맛이라는 좀 모호한 소리를 할 때 맘스터치는 학생들 지갑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니라 체감 가성비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단돈 몇천 원에 입이 찢어질 듯한 두께의 버거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뭐라고 불렀나요? 입짓버거, 개념버거라고 불렀어요. 광고 한 번 안 했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는 입소문이 브랜딩을 완성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성공하는 브랜드엔 반드시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파파이스 하면 감자튀김 말고 또 뭐 있지 싶을 때 맘스터치는 싸이버거라는 거대한 기둥을 세운 거죠. 한국 사람들이 퍽퍽한 가슴살보다 쫄깃한 다리살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싸이라는 이름답게 닭다리살 패티를 통째로 집어넣은 거죠. 맘스터치 가면 뭐 먹지? 라는 고민을 아예 없애버리고 싸이버거 먹으러 가자 라는 확실한 목적지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예전에 해외 브랜드 PM을 해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글로벌 본사의 고집입니다. 파파이스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은 배달 수수료도 비싸고 소비자들은 유행에 미친 듯이 민감한데 미국 본사는 글로벌 기준 지켜라, 레시피 바꾸지 마라며 밧줄을 묶어놓죠. 하지만 맘스터치는 로열티 줄 필요 없는 국산 브랜드잖아요. 한국인의 입맛이 변하면 메뉴를 바로 바꾸고 배달 시장이 커지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결국 파파이스가 만원대 프리미엄 전략을 쓰면서 미국 본토의 맛이라는 모호한 소리를 할 때 맘스터치는 주문 후 조리하는 정성과 압도적인 가성비라는 실익을 챙겼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매장 수 8개 대 1,400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미국식 조각치킨이 한국의 1인 1당 문화에 치여서 간식 취급받을 때 맘스터치는 그 치킨을 통째로 버거 안에 넣어서 든든한 한 끼 식사로 탈바꿈시켰죠. 제가 프랜차이즈 임원으로 있을 때 보니 사실 대로변 1층 매장,
뽀대는 나죠. 근데 임대료 내고 나면 점주님들 남는 게 없거든요. 본사 입장에선 너무 좋죠. 광고 효과도 있고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니까요. 파파이스가 비싼 월세 감당 못해서 매장 줄일 때 맘스터치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대학가 골목, 주택가 2층 상가처럼 임대료 저렴한 곳만 골라 들어갔어요. 버거만 맛있으면 2층이라도 찾아온다는 배짱이었죠. 여기서 아낀 임대료를 어디에 썼겠어요? 다시 제품 품질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본사와 점주의 상생, 그리고 실익의 밸런스인 거예요. 결국 배달앱 켰을 때 우리 집 근처에 가장 먼저 보이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이었던 거죠. 이 서브 브랜드의 기세는 이제 일본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도쿄 시부야, 그것도 39년 동안 일본 맥도날드가 지켰던 상징적인 자리에 맘스터치가 들어선 거죠. 단순히 한국 거라서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현지 물가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 그리고 주문 즉시 조리하는 정성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열었죠. 한때 파파이스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던 서브 브랜드가 이제는 일본 맥도날드 평균 매출의 2배를 찍으며 글로벌 무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본체보다 잘 자란 서브 브랜드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바꾼 셈이죠. 오늘 우리는 한솥밥 먹던 파파이스와 맘스터치의 엇갈린 운명을 봤습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핵심은 브랜드의 덩치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됩니다. 서브 브랜드로 시작해 시장의 주인이 된 맘스터치의 사례는 지금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여러분의 한 끝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비즈니스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